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토양 관리입니다. 토양 관리하고 그다음에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울에.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2시간 하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한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원래도 병해충 때문에 고생하셨다는데 사실 병해충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다 무농약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무농약 인정은 다 안 받으신 거죠? 네. 무농약 인정은 안 받으시고 그냥 농약을 농약 최소화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최소화지 최소. 네. 그래서 농약 그거를 했는데 안 돼. 일반 농약하고는 아니고 요거 친환경. 최소화시켜서 네, 최소화시켜서. 농사를 네. 그래서 뭐 이제 병해충은 이제 그 다음에 언제 한번 현장에서도 한번 보고요. 네, 뭐 근데 이제 아마 농사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잘 보여요. 자, 뭐 책자에도 제가 있으니까. 자, 이때까지 우리가 농사 짓는 데는 노지에다 농사를 짓잖아요. 땅에다가, 그죠? 노지에다가, 이제 바깥에서 질 때는 비료를 많이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뿌리에 있는 비료들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조금 비가 와서는 뭐,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비료 성분들이 이렇게, 물에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또는 이제 땅 밑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바깥으로 빗물을 타고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천으로. 그래서 비료가 용탈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비료를 많이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앞으로 지금 농사짓는 이 하우스에는 비료를 한번 내가 좀 실수로 너무 잘못 많이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비료 성분들이 염류라 그래요. 염이라는 것은 소금. 아, 비료는 이제 소금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물이 작물을 다 뿌리를 통해서 먹으면 괜찮은데 먹고 남은 것들은 여기에 축적이 돼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해가 뜨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뭐 해가 안 떴지만 일반적으로 해가 뜨면 수분이 증발하잖아요. 수분이 증발하면은 염류, 그러니까 그 비료 성분들은 남아 있나요, 증발되나요? 남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바닷물을 떠가와가지고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은 남고 물만 날아가죠. 그래서 소금은 어디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류, 그 비료 성분들은 땅 속에 계속 녹아 있다. 그래서 수분은 계속해서 증발하니까 염류들이 표면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원래 이제 처음으로 하우스를 지으신 분들은 작물이 원래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물을 비료를 이제 많이 주더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해가 될수록 계속 염류가 쌓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럼 매년 어떻게 보통 한번 작기가 끝나면 매번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노지에서 그죠? 고추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원래 지금 이제 수확이 좀 있으면 11월 달 다 끝나면은 봄에 당연히 비료를 주잖아요. 퇴비도 많이 넣고 비료 넣고 우리 노지에서 농사를 그렇게 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로타리 치고 비닐 두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작물을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우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주면 이 비료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염류가 이 비료 성분들이 표토 근방에 모이는 토양이 되더라.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시설에서는 제일 문제가 이 염류 집적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금기가 너무 많은 그런 나쁜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높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작물이 건강하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병해충의 발생이 증가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작물을 심어도 처음에는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하우스에서 크게 막 몇천 평씩 하는데도 마찬가지 2년 3년 하다 보면 토양 관리 잘못한 데는 농사를 실패할 확률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몇 번 실패하게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그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토양을 보면은 그러면 좋은 토양인지 나쁜 토양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좋은 토양이냐면 입자가 안정된 입자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떼알 구조라고 그럽니다. 떼알 구조. 떼알 구조의 구조가 가장 좋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렁이 이렇게 다니는데 보면 동글동글한 거 보셨죠? 그런 게 떼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흙이 서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다. 그리고 이 토양 속에 기공이 있더라. 통풍과 배수가 매우 잘 돼. 그리고 이 사이로 공기하고 물이 순환되는 그런 토양이 좋은 토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토양 내로 그래서 이게
쉽게 내리고 유기물이 많은 토양이다. 그러면 밭에 가서 좋은 토양인지 안 좋은 토양인지 어떻게 아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양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야 좋은 토양.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토양들은 좋은 토양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철사나 꼬챙이로 한번 찔러 보세요. 그래서 쑥 들어가면은 좋은 토양이 안 좋은 토양. 좋은 토양. 근데 딱딱해가지고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그런 토양들은 이게 토양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 비료가 많이 주고 유기물을 넣지 않으면 얘네 토양이 단단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이 토양 속으로 침투를 하기 어렵고 토양 내로 뻗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을 주더라도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고 바깥으로 쭉, 그죠? 우리 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지도 좋은 토양들은 비가 오건 그 물을 주면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토양이 있는 반면에 위에만 건강하다 그다음 바깥으로 다 나가버리는 토양이 있어요. 그런 토양들이 나쁜 토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딱딱하더라, 다 막 눌러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도 보실 거예요. 산에 가면 등산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죠? 옆에 등산로 옆에 땅이 있잖아요. 등산로가 좋은 땅이에요. 등산로 옆에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옆에 해가지고. 옆에가 좋은 땅이죠. 자, 옆에는 우리가 지나가도 꼬챙이 하나 주워가 옆에 파면 파져요, 안 파져요? 파지죠. 근데 우리가 등산로는 어때요? 다져진 토양들은 안 파져요, 그죠? 딱딱하게, 그죠? 우리가 아스팔트처럼 땅이 딱딱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토양이 되면 안 된다. 토양이 그렇게 굉장히 좋은 토양이, 그래서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 작물의 재배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게 이런 유기물들을 많이 시용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유기물. 여기서 유기물이라는 것은 집이나 산야초 이런 게 좋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기물 자재를 했을 때 실제로 토양의 비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아까 좋은 게 뭐라 그랬죠? 볏짚, 보리집, 산야초 이게 좋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비료는 성분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질소, 인산, 가리, 이게 가장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3대 비료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 그죠? 칼리를 칼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가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질소, 인산, 가리가 3대 비료예요, 우리가. 자, 비료 효과는 높지 않지만 물리성 개선이 좀 좋은 볏짚, 그래서 볏짚 탭이 뭐 바크 톱밥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넣는 일반적인 퇴비가 우분뇨, 돈분뇨, 개분뇨, 요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가축분 퇴비들이 이런 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자, 특히 비료 성분이 제일 많은 게 무슨 퇴비인가요? 여기 뭐 요거 개분. 은 질소가 12, 22, 15. 그래서 일반 우분에 비해서는 질소는 개분은 6배, 인산은 5배 이상, 그죠?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하우스에서 가장 비료 성분 중에서 축적이 많이 되는 게 뭐다? 요거 두 번째가 인산은 한번 축적되면 잘 없어지지가 않고, 그러면 이게 식물이 먹으면 되지 않냐? 그게 뭐가 문제냐? 식물이 먹을 수 없는 형태로 되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불용성, 물에 녹지도 않고 활용할 수 없는 인산을 우리가 불용성 인산이다. 그러니까 인산의 축적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이 개분 퇴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퇴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가축분 퇴비를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가축분 퇴비는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뭐다? 개분으로 만든 게 대부분입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우분하고 돈분하고 개분에다가 톱밥을 지금 많이 섞어서 퇴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퇴비를 사실 때 잘 조성을 보고 사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파는 것 중에. 자, 부숙 퇴비, 이렇게 가축분 퇴비라고 해놨는데 다 비슷비슷해. 보면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얘는 뭐로 이루어져? 우분 58%, 우분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비싸. 제일 싼 게 개분이에요. 개분이 싸요. 개분이 제일 많아. 근데 뭐 우분, 돈분, 개분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분이 많은 퇴비, 이런 퇴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아까 보시면. 그리고 제어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톱밥 25% 들어가요. 자, 얘는 보면 뭐죠? 얘는 개분, 톱밥 50%. 그래서 대부분 개분 돈분이 지금 여기 시중에 팔리는 퇴비들의 대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넣게 되면은, 자, 그럼 이 양이 얼마나 들어가나? 여기 보니까 300평당 얼마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엽채류에는
200kg, 아니 노지재배 200kg, 300kg, 뭐 2, 300kg 정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20kg면은 300평이면 몇 포? 10포밖에 안 들어가요. 10. 자, 10포다. 그러면 그럼 우리 하우스가 보통 몇 평이죠? 여기 한 100평 안 되죠, 여기는. 100평이 100평 정도 보시나요? 100평이면 몇 포 들어가야 돼요? 5포? 그죠? 보통 평당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300평에 한 10포면은 100평이면 세포. 근데 세포를 싣고 왔어요. 밀가루 뿌려요. 안 보여.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걸음도 안 보이겠는데. 막말로 한 10번 넣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왜 하나 싶어요. 불안해. 가서 더 싣고 와야지. 그죠? 세포 넣어가지고 농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한 이만큼 두껍게, 원래 농사 잘 될 것 같은. 보통 이만큼 두껍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망치는 데가 노지도 마찬가지예요. 노지도 너무 많이 넣는 데가 어디야? 인삼. 인삼도 요즘 이거 엄청 넣습니다. 가축분토예요. 근데 많이 넣으면 인삼도 다 죽어요. 특히 인삼은 비료가 많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자라는 작물들은 비료도 양도 적어요. 우리가 무하고 인삼하고 비교해요. 무는 하루아침에 엄청 커요, 하루에. 근데 인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천천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년 동안, 5년 동안 키워야 6년간 인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삼 같은 걸 욕심, 원래 이만큼 키워야지. 그래 비료를 많이 주면은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에도 작물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비료를 천천히 요구하고 천천히 자라야 되는 게 있고,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게. 또 비료를 싫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 딸기. 딸기도 그래요. 딸기도 처음부터 요즘 양액재배도 많이 하고 수경재배도 마찬가지. 양액을 좀 진하게 주고 많이 주면은 처음부터 많이 주면 얘네들이 생리장애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은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 작물을 시설 재배에서는 흔히 그렇게 많이 실수를 해요. 비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탭이니까 안심하잖아요. 이거 비료도 아닌데 괜찮아. 뭐 질소 인상 가리면 그래도 많이 주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가축분 탭이는 뭔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이만큼 두껍게 새카맣게 우리 흔히 말하려고요. 어떤 데는 또 저기 노지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주는 데도 많아요. 우리 저기 축사에서 그죠? 처치 곤란이니까 차로 그냥 실어서 막 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몇 차 그냥 쫙 깔아놓으면 그 깔린 자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작물들은 다 죽게 돼요. 그 깔았던 자리 이만큼. 그건 노지에서도 많아요. 콩밭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뭐. 하여튼 노지에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우스는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 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이 토양 비료 이게 그러면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그랬죠. 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토양병이 증가합니다. 토양병원균은 어디냐면 땅 속에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병해가 많이 발생한 토양은 계속해서 연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관리 안 한대, 그죠? 그 다음에 배수 불량한데 다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미숙 가축분 퇴비, 특히 가축분 퇴비 중에서도 퇴비가 완전히 발효가 된 다음에 판매를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가축분 퇴비를 가져와가지고 급하게 막 섞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출하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막 나는 걸 가지고 이제 뿌리면 더 이제 그쪽에서 다른 가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EC라는 거는 비료의 농도를 말합니다. 비료의 농도가 너무 높은, 그러니까 다시는 과다한 시비한 데서 많고요. 그 다음에 뿌리 상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작물을 이렇게 심고 나서 비료가 많게 되면 첫 번째 얘네들이 뿌리를 빨리 뻗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몸살이 한 3, 4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얘가 그 정식하고 나서 바로 그 뭐라 그러나요? 기운을 받아가지고 활착이 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면 토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잔뿌리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굵은 뿌리보다 잔뿌리들이 실제로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하니까 이 잔뿌리가 갈변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심하게 되면 부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병해가 발생하지 않는 포장, 아까 토양 관리 잘 안 되는
이 굵은 뿌리와 잔뿌리가 알맞게 뻗고 있고 뿌리가 건전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작이 되면은 시설 재배에 병해충은 점점 증가하더라. 그래서 병해충은 농약으로 그다음에 물론 친환경 자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다? 토양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작물을 튼튼하게 키우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병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멜론에 있는데 이 동물 쪽인병이라는 뿌리옥 선충 이런 것들이 다 토양병입니다. 땅 속에서 얘네들이 있다가 심고 나서 한 달쯤 지나면 얘네들이 비실비실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뭐 좋은 것 같은데 한 달쯤 되면 얘네들이 병원균이 뿌리에서 들어갈 때까지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토양병은 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오이 같으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딸려고 막 준비하는 그런 타임입니다. 그때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선충 이것도 마찬가지죠. 뿌리옥 선충도 뿌리에서 혹을 형성하는 그런 선충들에 의해서 이렇게 돼. 그래서 요즘 하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여기 봐요. 하우스에다 뭐를 심어요? 벼를 심어요. 벼를 왜 심겠어요? 이게 돈이 돼서 심을까요? 물론 뭐 여기서는 조생종별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니까 뭐 수확이 돈이 되더라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연작 장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우스에서 가장 좋은 비료기를 없애는 방법은 물을 대는 겁니다. 근데 물을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3일 대서는 안 돼요. 한 작기 몇 달 동안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토양이 개량이 되거든요. 밑에 있는 그 물리성이 개량이 되고 미생물들 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수박에다가 심고 나서 이제 벼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벼를 한 2번 정도 심는다는 다음에 토마토와 오이 사이에 이렇게 벼를 심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토양에 있는 그 미생물 병원균의 미생물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토양 화학성을 우리 충남 부여 같은 데 가면 부여도 엄청난 시설 재배단지입니다. 거기는 토마토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그 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농작물을 계속 내가 원하는 수량을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토양 관리라는 거야. 토양 관리. 토양 관리 안 하면 노지만 못하다. 시설 재배가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토양 관리를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차이가 엄청나고 병해충 발생도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12량입니다. 자, 질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카린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자, 비료는 작물을 심기 전에 주는 걸 미끄럼이라 그래요. 미끄럼. 미끄럼 다 아시죠? 로타리 치기 전에 보통 그죠? 비료를 우리가 뿌리는 걸 미끄럼. 자, 우끄럼은 뭐냐? 심고 나서 주는 겁니다. 심고 나서 주는. 자, 우리가 특히 이제 고추 예를 들면 고추, 배추 마찬가지입니다. 우끄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고추는 미끄럼으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미끄럼으로 얼마 들어갔죠? 12kg가 들어갔어요, 그죠? 12kg가 들어가고 우끄럼이 10kg. 그러니까 미끄럼 반 50%, 우끄럼 5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죠. 그래서 우끄럼은 그냥 한 봉에 주느냐? 그게 아니고 보통 한 3번 이상으로 나눠서 줍니다. 나눠서 줄수록 좋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배추를 보자고요. 자, 배추도 마찬가지. 7.5kg. 미끄럼은 7.5kg 들어가는데 우끄럼은 얼마가 들어가죠? 15kg 정도 들어가죠. 2배가 더 뭐가 들어간다? 우끄럼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도 거꾸로 해요, 그죠? 미끄럼을 많이 줍니다. 아까 테이도 막 이만큼 새까맣게 깔고 그래야 잘 되니까. 그래야지 잘 되니까. 근데 사실은 보세요. 우끄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끄럼을 중간에 한 번씩. 근데 좀 귀찮긴 해요, 그죠? 사실 뭐 비닐 뚫고 뭐 고추도 마찬가지 비닐 뚫고 그 앉아갖고 주려면 허리 뭐 다리도 아프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보면은 이 우끄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질소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소 비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소 비료, 질소 비료 있고, 인산은 어때요? 한 번만 주면 되더라는 거죠, 인산. 인산은 보통 기비 한 번만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비료가 칼륨입니다. 가리 비료. 가리 비료도 마찬가지 어때요? 대부분 1대1의 비율이 많죠, 그죠? 자, 고추도 보면은 6대4.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심는 배추 6대5. 1대1 정도. 자,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4대8. 자, 우리가 과채료 같은 경우에는 엽치료하고 달라가지고 칼륨, 가리 뭐 다 같은 말인데 가리의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비를 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요 칼륨 비료.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거 과실을 다는 것들은 칼륨이 굉장히 과실에 중요해요. 그래서 엽치료보다는 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딸기는 조금 예외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과체류들은 1대1이나 1대2까지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칼륨에 우꾸름으로 주는 비율이 많고 그 다음에 석회, 태구비. 태구비는 아까 그 퇴비를 말하는 겁니다. 가축분이 좀 들어가 있는 퇴비. 어쨌든 우꾸름과 미끄럼의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비료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각각 집집마다 주는 양이 다 틀리겠죠. 집집마다 작물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주기적으로 토양 화학성을 검증해가지고 주는 요거를 요즘은 이제 토양 검정 12량이라고 토양을 검증한 다음에 그게 맞게끔 비료양을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이 있어요. pH는 이렇게 하고 유기물은 이렇게 하고 인산은 이만큼 주고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 전기전도를 이렇게 했더라. 근데 이걸 표를 봐도 잘 모르겠다. 도대체 그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여기 가면 토양을 검증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홍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면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토양을 좀 채취하는 방법은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표토를 뭐 삽으로 퍼든 뭐 꽃삽으로 퍼든 상관이 없잖아. 표토를 이렇게 걷어내고 자 표토를 이렇게 걷어내고 자 첫 번째 표토를 걷어낸 다음에 여기 이제 작도층이 나오면 2번 첫 삽을 판에서 버리고 세 번째 작물의 뿌리 부분에 있는 흙을 이렇게 그리고 한 하우스가 있으면 이렇게 한 5개 지점 정도를 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걸 가져가 가지고 기술센터에 맡기면 이걸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거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이야. 1년에 한 번. 다 해봤어요, 제 마음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꼭 해요. 근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를 내가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쳐도 전 이거를 몰라요. 무슨 전도가 뭐가 뭐. 아 그걸 모르신다. 아. 나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혹시 이제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번 언제 또 공부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죠. 혹시 집집마다 그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 그러면 얼마의 비료를 어떻게 넣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그런 걸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너무 많이 넣지 말자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이제 빼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걸음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디귿하는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데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지금도 많이 넣으시는 분이 꽤 있어요. 진짜 많이 넣어요. 예? 지금도 많이 넣으세요. 근데 자 노지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지는 넣어도 다음에 회복이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비 많이 오고 나면 겨울 지나고 눈 와가지고 이제 다시 봄에 또 비 많이 오고 하면 되는데 자 하우스는 비닐 벗기지 않는 한은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빼기는 어려워요. 포크레인 가지고 딱 이만큼 타가지고 객토하지 않는 한은 빼기 어렵다. 돈도 무진장 들고 그리고 한번 버린 땅은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포크레인으로 뒤집으면 괜찮지 않나요? 뒤집어도 그렇죠. 많이 좋아지죠. 많이 좋아지죠. 네. 근데 포크레인으로 뒤집는데 조금 뒤집어서는 안 돼요. 다시 올라옵니다. 염이라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얘네들이 염류도 같이 따라올라옵니다. 그래갖고 표면에 항상 얘네들이 존재해요. 작물이 자라는 작도층에. 그래서 어렵죠.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료를 어떻게 조금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조금 적당량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권하는 것은 이런 관비재배 같은 걸 권해요. 관비재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기비, 작물을 심기 전에 주는 비료, 처음 들어가는 비료를 기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끄럼, 두 번째 주는, 세 번째 주는, 나머지 이제 심고 나서 주는 걸 욱비료라고 그랬는데, 자, 기비로 주는 것들은 이제 로타리 치기 전에 주고 나서 욱비로 주는 것들은 이제 관비로 주는 걸 저희들이 많이 권합니다. 아니면 기비를,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비를 어느 정도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대부분은 기비를 안 줘도 될 정도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비료를 필요한 비료를 보통 이제 아까 말씀 질소, 인산, 칼륨 중에서 예를 들면 자 인산 비료는 기비료 주니까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질소하고 칼륨만 주면 질소하고 가리 이 두 개 비료만 주면 되는데 자 이 비료만 준다 그러면 이 비료를 원하는 만큼 해가지고 통에다가 녹여가지고 주자. 그래서 인산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질소하고 가리를 위주로 주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생육에 필요한 적당량의 비료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건건부에 알맞은 최적의 수분 공급. 그러니까 이 관비 재배를 하면서 물이 과습되지 않도록 같이 물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비료를. 그래서 그 다음에 비료를 최소화시키고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더라는 거죠. 아까 비닐 멀칭이 된 상태나 아니면 비닐 멀칭이 되지 않아도 사실 추비를 주려면은 땅을 판 다음에 뭐 이렇게 한 숟갈씩 퍼놔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지 말고 그리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한 주당 뭐 이걸 뭐 한 숟갈, 뭐 차 숟갈로 넣어야 될지 뭐 밥 숟갈로 넣어야 될지 주걱으로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려면 이런 통에다가 무난한 양만 꼭 계산을 해서 넣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비재배라 그러는데 자 관비재배는 급액이나 이런 것들은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토양의 사정에 따라서. 근데 이제 뭐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줘도 되고 고온기는 2회씩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요. 보통 3일에 한 번, 토양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주기도 하고요. 뭐 또 신집에 한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기도 합니다. 자, 급액량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의 EC를 1.2에서 1.5로 조절을 해준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기계가 있어요. 저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관비 전용 비료가 있어요. 이런 걸 쓰면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관비재를 실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자, 기존에 우리가 여기 이제 밭이 있잖아요. 작물이 심겨져 있으면, 요거는 다 돼 있죠, 지금. 요거는 다 돼 있고, 그죠? 자, 그럼 요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물통만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물통. 물통은 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한, 100평 같으면 뭐 한 1톤 미만으로 넣으면 돼요. 100평, 200평이면 제가 봐서는 한 200리터, 300리터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비료를 녹여 가지고 여기서 물을 녹이는 방법은 어떻게 녹이느냐 하면은 물을 이만큼 넣고 이제 비료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젖으면 되겠죠. 근데 그게 불편해요. 잘해요. 네? 왜냐하면 조그만 통에다가 넣고 딱 완전히 녹여서 들어보고 그거죠. 누가 거기다가 들어가요. 그러게. 맞아요. 바게스에다가 녹여서 넣어도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녹이는 방법은 이제 보통 우리 기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에다가 이제 수중 펌프들이 수중 펌프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물을 돌리면서 녹이는 그런 걸 이제 지금 장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바게스에다가 조지는 바게스에 녹여가지고 여기다 어쨌든 물량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요만큼만 여기다 이제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러면 요 물량을 얼마만큼 넣고 하는 것은 이제 몇 번 해보시면 이제 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을 때 여기다가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요런 장치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타이머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원하는 시간만큼만 해놓으면은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넣으려면 그러니까 자주 조금씩 줄 거냐 아니면 조금 푹 많이 주고 천천히 줄 거냐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면 시간을 조금 길게 줘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매일 조금씩 주겠다 그러면 하루에 뭐 시간 간격을 줄여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들어가는 양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 나가면 다시 또 여기서 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것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주용 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비료를 많이 아마 쓰시는 것 같은데 관주용 비료는 여기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성분 함량이 뭐냐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질소하고 칼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질소하고 칼륨 비료인데 여기 인산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인산이 없는 비료니까 질소하고 칼륨. 그 다음에 붕소. 우리가 미력 요소 중에서 부족하기 쉬운 것들을 같이 이제 추가로 해서 주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배추나 이런 거 같으면 붕소나 이런 게 소요량이 있고,
고추나 이런 것들은 또 칼슘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 오른쪽 비료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비료를 보시면 여기는 뭐죠? 질소, 칼슘, 마그네슘, 칼슘과 마그네슘 위주로 돼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고추나 이런 것들을 키울 때는 이런 비료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어떤 비료들을 적당하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럼 어느 정도 양이냐 여기 보면은 다 돼 있어요. 사용 방법 여기 보면은 자 미끄럼으로 사용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토양 관주 시에는 물하고 500배 희석을 해라. 그리고 연면 시비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요즘 이런 비료들이 관주용 비료들이 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 말고도 그러면 일반 우리가 비료 있죠. 일반 비료를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일반 비료를 하면은 일반 비료들은 단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산하고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그 다음에 또 다른 붕소나 미량 요소들이 같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주용 비료들은 좀 편리한 게 다른 그런 미량 요소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비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관비 재배를 그러면은 그 비료량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준다든지 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옅은 농도로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너무 진하게 주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진한지 안 진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비료를 내가 제대로 타는지 안 타는지 맛을 본다? 어떻게 해봐요? 응? 뭐 계란을 띄워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전기 전도도 측정하는 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히 화성시에서 열심히 하시면 제가 이거 하나씩 사드려야겠어요. 이거는 비싸죠. 이거 이제 10만 원 미만인데, 근데 이거 아무리 써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관주용 비료를 물에다 탔잖아요. 타가지고 이거 이제 기계로 이제 이렇게 찍어보면은 그 속에 얼마만큼의 영양분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게 전기 전도도. 전도도라는 게 뭐냐면 저기에 있는 그 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물질들 이온들의 총량이 얼마만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에서 1.5라 그랬는데 1.2에서 1.5 정도 보통 그러니까 뭐 이거 3, 4 이렇게 넘어가면 작물이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적정한 농도에 들어가 있는 기계를 대고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데를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어 보면 5초도 안 돼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적당하네. 응?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관주를 해서 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저울이 꼭 필요하죠. 저울. 넣을 때 녹일 때도 이제 좀 과학적으로 그냥 한 바가지 넣어도 되겠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딱 재가지고 이 정도는 이 정도 물량에 이 정도는 해가지고 딱 재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울하고 저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나머지는 제가 봐서는 비싼 기계가 필요 없어요. 타이머는 근데 하나 사야 됩니다. 이제 모터가 이제 돌아가면은 뭐 그 물만큼 나가게 이제 일정하게 하면 제가 봐서 타이머, 디지털 타이머 비싸지 않습니다. 10,000원부터 한 30,000원까지 있는데 요일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건 한 2-3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타이머는 10,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터, 그 다음에 물통 이런 것들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관비 재배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고추도 표시네.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추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어떤 이게 이제 작물이 꽃이 피고 여기 정식을 하고 나서 영양성장기를 거치고 이제 꽃이 피고 고추를 열매를 맺고 이제 개화기가 지나고 이제 수확기가 오면은 자 질소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많이 필요한가요? 많이 필요 없고 나중에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과체류들은 생식생장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시기부터 양분의 소요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피크가 올라가죠. 질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리의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리의 수요도 개화하고 결실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굉장히 그래서 열매를 많이 따려면 무슨 비료가 중요하다? 질소도 필요하지만 칼륨 비료, 가리 비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슘인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칼슘은 조금 높네요. 인이나 마그네슘 이런 비료들은 오히려 꾸준하게 그냥 필요하더라. 그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칼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뭐 고추 같은 예를 들면은 고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7월 8월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제 이 칼슘 결핍이 많이 일어나죠. 뭐 대표적인 게 뭐죠? 이렇게 그 잎끝이 이렇게 새까맣게 탄다든지 아니면 꼭지가 뚝뚝 떨어지는 게 다 칼슘 결핍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토양에서 칼슘이 없어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고 얘네들이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고 이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관주도 해야 되지만 일부는 제가 생각하기는 연면 잎에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살포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육 중후기 그래서 특히 과체류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엽체류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엽체류는 그냥 생식생장을 하지 않는 단계까지 키우기 때문에 웬만큼만 하면 되는데 과체류들은 이파리 잘 키운다고 과체류 열매를 잘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잘 키우고 결국은 뭐 고추는 고추를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고 뭐 가지는 가지를 팔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파리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료 조절을 더 공부를 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관주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연면살포는 언제쯤 해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 반비 재배도 양액 재배처럼 굉장히 좀 더 수준 높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이제 이건 양액 수준인데 이렇게 양액 탱크처럼 A액, B액 탱크를 2개 이상 두고 여기다가 양분의 그 아까 말한 이 20m 염도계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가에서 그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얘가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배양액을 조절하라고까지 해서 이제 처방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해놨죠. 급액 농도는 이렇게 하라. 급액 압력까지 모타의 압력은 이 정도 하고 하루에 몇 분을 주고 그 다음에 시간까지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시면 급액 농도를 아까 그랬죠. 너무 비료 농도가 높으면 안 좋다. 그래서 1.5는 관비를 주지 않고 1.5 이하로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튼 이렇게 막 복잡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래도 이렇게 점점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물은 언제 주는 게 좋아요? 아침에 주는 게 좋아요? 점심에 주는 게 좋아요? 저녁에 주는 게 보통 언제 줍니까? 여기서는 아침에 주죠. 10시경에 주라고. 그렇죠. 10시경에 많이 잘 배우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최적적으로 제일 활동력이 좋을 때가 오전이라고 해요. 오전. 해 뜨고 나서 2시간이 지난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내에 광합성을 최대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관수 시간을 9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자, 양액 재배는 이제 좀 더 아직 양액 재배까지는 이제 안 해줘도 되지만 반비 재배를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좀 더 양액 재배를 해볼까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양액 재배는 뭐 근데 이제 이 양액기 기계가 필요해요. 기계가 보통 얼마냐면 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비싼 건 한 4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스마트팜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이를 양액기기를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해놓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시간 되면은 물도 주고 시간 되면 뭐 pH도 맞춰주고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양액을 주고 나면은 양액이 100% 먹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 남습니다. 그럼 남으면 요걸 갖다 이제 남은 걸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원수하고 섞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런 순환식 시스템. 이런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좀 시도를 100% 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배액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고 여기까지 하는 단계까지. 어쨌든 이런 양액 재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제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물론 생산성이면 처음에 이걸 하는 목적이 연작장애 때문에 하우스에서 도저히 농사 못 짓겠다.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양액 재배를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물론 생산성인데 근데 이 양액 재배를 하는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뭐? 딸기가 지금 한 50% 60%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게 되면 딸기는 이제 예전에는 바닥에 하니까 허리 아프고 이렇게 수확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고설식 그죠?
한 90cm 1m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확도 하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확도 쉽고 그 다음에 또 농작업이 굉장히 다른 농작업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깨끗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원회가 양행재배가 사실은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이 시설재배, 수경재배, 양행재배 하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작장이에요.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생산성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농사를 이제 앞으로 하시면서 겨울에 이제 어떤 농사를 지을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평당 우리가 농가가 10kg 정도 따더라는 거죠. 평당 10kg. 그러면 300평 하면 얼마죠? 딸기 3톤 정도 따는 거죠. 3톤. 맞나요? 300kg. 아니 우리나라는 10kg를 따는데 네덜란드는 60kg 따요? 네, 6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토마토도 맞잖아요. 토마토 38kg인데 200kg. 네, 38kg. 우리가 토마토가 40kg니까 평당 40kg 따는 거죠. 5배 따는데 5배. 네, 5배. 5배도 넘어요. 네. 파프리카 저희들이 30kg 따는데 80kg.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리온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굉장히 면적이 대형화, 다 기업농이죠. 대형화돼 있고. 그래 최근에 들어서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자동화,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량이 굉장히 차이 나더라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생산량을 한번 꼭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산 특히 이제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작기당 심고 나서 수확 때까지 얼마를 땄나? 그러면 뭐 주당 얼마를 계산해도 좋고요. 아니면 전체 내가 100평에서 얼마를 땄는지 그러면 내가 전체 우리가 평균 그거보다 얼마에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년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시기별로 기록을 해놓게 되면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이게 수량이 많이 줄었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량이 줄은 이유가 뭔지 뭐 어떤 병해충의 문제인지 토양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결국은 수량만큼 곱하기 금액이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은 어차피 자가 노동력이니까 뭐 노동력은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결국은 수량이 많아야지 이제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잘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농사 잘 짓는 사람하고 농사 못 짓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과체류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체류들은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똑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분은 뭐 한 5배, 2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이 차이는 뭔가요?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 네덜란드하고 차이는 글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작물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죠. 환경 관리하는 것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분 관리, 그 다음에 또 뭐 병해충 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런 스마트팜 하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적의 환경을 스마트팜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면은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컴퓨터한테 인공지능이 뭐 고추는 뭐 몇 도시 관리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최적으로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잘 짓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몇 년 전부터 그걸 해요.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농사를 누가 잘 짓냐. 뭐죠?
그걸 해요. 시합을 벌여. 네, 상금을 엄청나게 걸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출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놓고 사람이 거기 네덜란드에서 이제 농사 잘 짓는 사람하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해요. 누가 농사를 잘 짓나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시설이 우리가 거길 어림도 없이 못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 어쨌든 그런 시설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추를 키우는데 겨울에 난방 온도가 뭐 5도도 안 올라간다 밤에.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높아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온성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온성 작물을 이제 겨울에 키우는데 겨울에 밤에 온도가 5도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고추를 많이 수확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고추의 환경을 최저 뭐 밤에 온도가 15도다 그러면 최적의 15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엽채류도 마찬가지예요.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여름에 엽채류에 예를 들어 상추의 생육종은 얼마냐? 20도에 20도. 자, 한여름에 7월달, 8월달 그 더울 때 20도를 맞춰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20도를 어떻게 맞춰요? 집에 안방도 20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우리하고 기후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우리나라처럼 30도 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여름에도. 그리고 한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네. 않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차이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뭐 겨울에는 뭐 추운 겨울에는 고추 농사 안 지면 되죠. 그렇게 따지면 여름에는 그럼 상추 농사 안 지면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려면 결국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밖에 없어요. 여름에 상추 농사 안 지 원래도 마찬가지야. 한 4kg 한 박스 10만 원 결국 갔잖아요. 여름에 상추 농사 지면 돈 버는 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못해 그렇지.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상추 농사 7, 8월에 8월 특히 8월에 항상 오르잖아요. 매년 올라요 8월에는. 근데 누구나 할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기술력으로 결국은 우리가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연락이 덥고 겨울에는 아주 얼어 죽을 정도로 춥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는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또 근데 또 단점이 네덜란드는 햇빛이 별로 없어요. 흐린 날이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가 발달했냐면 이 인공광원, 또 우리 많이 쓰는 LED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유원실에는 LED 이 인공광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걔네들은 빛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씨는 진짜 우리처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딱 좋은데 이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빛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여튼 그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게 토양에서 이루어진다. 영양분을. 그래서 토양 같은 경우에는 식물하고 서로 연관을 계속 하는데 특히 이 토양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은 물을 많이 주더라도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더라. 식물이.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수분 포텐셜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토양이 제일 크고 뿌리, 목부, 잎, 대기. 그래서 뿌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위로 끝까지 그 키 큰 나무의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분 포텐셜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토양의 이시, 그러니까 비료가 너무 많아지면은 물 흡수가 결국은 적어진다. 왜?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물이 도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물이 올라가지도 않고 영양분도 이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관수, 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을 주는 거 보니까 시설 옛날 자료긴 한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전적 관수가 40%, 그 다음에 분수호수 30%.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적 관수나 분수호수를 많이. 그래서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전적 관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분수호수를 쓰는 거하고 스프링쿨러, 그 다음에 전적호수를 쓸 때 수량을 봤을 때 엽채류 같은 경우에 상추, 얼갈이 배추, 봄배추 봤을 때 점적으로 주는 게 좋더라. 그런 말이죠. 어쨌든 물을 동시에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스며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물을 주는 게 좋더라. 뭐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 pH. 조금 쉬었다 하시죠. 네. 네. 조금 쉬어도 되겠어요? 왜 쉬우셔? 얼른 가야지. 쉬잖아. 10분만 더 하고 끝내야지 이제 뭐. 네. 너무나 10분만 더 시간만 하면 돼요? 넣어야 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오, 집중력 좋으신데? 자, 이제 빨리. 자, 토양 pH도 뭐 조사하면 나중에 한번 분석해보면 pH가 7 이하, 보통 7 이하의 토양들이. 그래서 pH를 나중에 분석해보시고 이상해지면 pH 내릴 때는 이런 거 황가루를 쓰고 pH 올릴 때는 습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pH는 왜 중요하냐? 질소 인상 가리가 7에서 가장 흡수도가 높더라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 그리고 선생님 예. 질문하지 말랬는데 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네, pH를 낮출 때 뭐 쓰라고요? 여기 황가루, 이유가 유화. 아, 거기 적어놔 다 적혀져 있어요. 아 그래도 잘 모르니까. 네. 자,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pH가 내린다는 얘기는 산성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높으니까 네. 그건, 네, 그건 네, 알아요. 블루베리 키우기 때문에. 숫자니까. 블루베리. 네. 예. 그다음에 환기. 자, 환기.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굉장히 문을 꼭꼭 닫아 놓죠. 문을 꼭꼭 닫아 놓는 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깥에 찬바람이 계속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환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환기를 또 너무 안 하게 되면 너무 과습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환경은 습도가 70% 정도 되는 70%, 60에서 70%, 80%, 70%를 표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너무 건조해도 안 좋고, 너무 습해도 안 좋고, 너무 습하게 되면은 병 발생이 많아지고, 또 너무 건조하게 되면 뭐 흰가루병 이런 것도 발생하지만 벌레도 많이 발생해요. 옹해 같은 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광합성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흰가루병이 건조해서 생기는 좀 거예요. 건조할 때 많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겨울에도 해가 뜨는 그 시즌쯤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환기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부의 환기 같은 경우는 환기팬, 순환팬이 다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환팬 같은 게 있으면 안에 내부 공기를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하고 이렇게 서로 공기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건 환기팬이라고 그러고 안에 있는 이런 팬들을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건 순환팬이라고. 순환팬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난방기를 설치하면 난방기 주변에는 굉장히 공기가 따뜻하고 예를 들어 뭐 그런데 이 호수가 난방 그 관이 가지 않는 데는 온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어쨌든 온도 차이도 굉장히 해주고 그 다음에 밀폐된 거 같은 경우에는 나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에 문 거꾸로 잠가놓고 식물을 키우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안 자라죠. 자, 우리가 나뭇잎이 살짝 흔들릴 듯 말 듯한 그 정도의 바람이 항상 불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게 광합성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기공이 열리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최적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때가 보통 뭐 0.5에서 1m/s의 바람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순환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환팬을 설치했더니 온도하고 습도 차이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어떤 품질이 더 좋아지더라는. 어쨌든 순환팬, 환기. 선풍기 돌리면 안 돼요? 네? 선풍기 돌려도 돼. 근데 선풍기 돌려도 되는데 선풍기가 밑에서만 돌리니까. 네. 선풍기를 설치하는 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 꼭대기 이렇게 거꾸로 매달 수도 없고. 위에 이렇게 달리는 거 진짜 벽걸이. 또 그거 해도 돼. 돌아가는 거. 네. 하여튼 환기는 그냥 근데 대부분 환기팬은 아까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하우스에 보통 지금 100평이면 한 2개만 달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충돌나게 하는 것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쭉 오게. 그러면 공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농사는 사실 온도와의 싸움입니다. 밤에 몇 도를 유지해 줄 건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계 온도가 나오죠. 예를 들어 고추면 몇 도? 12도. 야, 근데 12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12도. 그러면 한계 온도가 12도면 생육종은 얼마예요? 25도에서 30도예요. 거의 바나나 수준입니다. 바나나 열대 모든 작물들이 저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생육조건들을 최적 25도에서 30도 그러면 뭐 자 그럼 저걸 25도에서 30도를 24시간 다 맞춰줘야 되나요? 아니겠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자 그게 여기 뒤에 자료가 있나 모르겠다. 여기 뒤에 있네. 자
그래서 온도에 좀 강한 놈이 있고 약한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엽채류들은 대체적으로 온도에 강하죠. 우리가 뭐 배추, 뭐 이런 거, 상추, 뭐 무 이런 것들은 5도씨 이상만 되는 되고요. 근데 이제 과채류들은 좀 더 온도가 높더라. 참외, 호박 이런 것들은 8도, 멜론은 15도나. 특히 수박 이런 것도 굉장히 높죠. 고추도 상당히 높은 그런 작물입니다. 자, 고추기니 뭐지? 자, 근데 고추 다 심으셨나요? 네. 왕창 심었어요. 벌써 꽃 맺혔어. 잘하셨어요. 잘해도 되잖아. 고추는 일찍 심어야 돼요. 8월에 심으셔야 돼요. 8월. 뭐 겨울 농사 짓는다고 1월달, 12월 이 크리스마스 지나서 고추 농사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지금 심어가지고 수확할 때쯤 돼가지고 겨울을 맞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항상 작형을 할 때 8월 한 20일 정도는 제가 봐서 8월 한 9월달은 심어야 돼요. 잘하셨어. 10월 넘어서 심으면 생각보다는 어쨌든 그 고추 따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그 크기를 키워놔야 되거든. 그래야지만이 되니까. 어쨌든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온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지온, 땅의 온도. 지금 어떻게 하지? 지온. 자, 지온. 자, 여기 지온들이 대부분 한 13도. 환기 온도가 13도. 생육 지온은 15도. 13도, 15도. 뭐 비슷할 겁니다, 대부분. 어쨌든 지온이 사실 저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온은 다행히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쉽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씩 지온을 측정해가지고 이제 문제는 밤의 온도가 내려갈 때 이제 지온도 조금씩 내려가는데 또 낮에 올라가면 또 다시 올라오니까 하여튼 집을 잔뜩 깔아놓으면 온도가 변하지 않을지. 집도 괜찮죠. 네. 집도 생각을 지금 하고 네, 있는 네. 거거든요. 집도 아마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겁니다. 네. 온도를 유지시키고. 그 땅을 덮는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보온이 돼. 자, 온풍기는 이제 뭐 고추하시면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어떤 온풍기, 전기 온풍기 많이 쓰시나요? 네, 그거 이런 설치돼 있어요. 이런 식이죠. 저게 이제 예전에는 그게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이거 꼭 아니래도 호스로 쓰는 거야, 호스. 감 깔아서. 열을 아니 호스가 아니고 비닐? 비닐 방열. 비닐로 호스로 돼 있던데. 저거 써야 되는 거야. 열풍기인데요. 열풍기. 비닐로 이렇게 뺑 돌리나 봐. 열풍기인데 올풍기라는 저런 거야. 팬 하나 달리고 그 뒤에 이렇게 통이 달렸는데 그 안에 그게 뭐야 이 열선이 들은 모양이야. 그래갖고 팬이 이렇게 에어컨처럼 바람을 빨아낼 때 바람이 나가는 딸기 건데 오풍기는 것처럼. 예, 예. 그래갖고서 그걸 비닐 호스 이런 거를 닥터를 끼우는 방식. 밭에다 쭉 깔아놓고 구멍 뚫어갖고 필요한 대로 닥터 쓰라고. 끼우는 맞아요.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종류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걔는 이렇게 조그맣고 네. 좀 이렇게 퉁퉁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바람이 이렇게 나가게 생겼어. 그럼 비닐 닥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네. 쓰는 네. 거예요? 비닐 그래요? 호스지, 그러니까 비닐 호스. 그러니까 쭉 피는 거야. 구멍으로 이 온풍기가 다 나가는 네. 거죠. 온풍기. 그래서 필요한 대로 구멍을 뚫어서 열 공기가 나가게 그렇게 그럼 하라. 이 방식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이 경유온 풍기가 여다가 이제 이렇게 비닐을 끼워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거네요, 진짜. 경유온 풍기가 원래 그런 방식으로. 네. 근데 전기온 풍기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가 여기서 그냥 바로 팬이 부는 게 많거든요. 자. 뭐다가 요만해. 요만해. 진짜 무겁긴 무겁대 이거. 이 지금 무겁지 그게 안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전기 코일이 들었어. 근데 요만한데 무거워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한 대? 아니요 2대. 두 대씩 해요? 네 대. 하우스에 따라. 백병 한 동에 2대요, 4대요. 세 개. 우리는 저그 6개나. 아니 우리는 한 동에 2개인지 3개인지 그냥. 세 개. 뭐라고 하죠? 저쪽에서도 양쪽 하나, 가운데 하나 이렇게 예, 세 개요. 세 개. 그게 잘못 한쪽이 들어온 몇 거 평이에요? 같아. 백평에 25평에 세 개. 한 대 정도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25평이 한데 네. 그러니까 네. 4개 정도. 30평에 하나. 30평이요. 우리 세 개인데? 우리는 4개 주더라고요. 나도 두 동안에 두 동. 다 자기가 돈 낸 거야 그거는. 두 동이니까 그렇지 두 동이니까. 나도 두 개인지 아니 한 동에 3개인지 2개인지 나도 지금 헷갈리거든. 세 개. 그렇게 있더라고. 우린 보니까 물어보니까 가운데 쫙 하나,
가운데 하나 양쪽 가슴이 꿀? 세 개. 그럼 우리도 그렇게 근데 뭐 온풍기는 전기 온풍기는 뭐 고장 나거나 이럴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관리만 좀 전기만 안 떨어지면 그래요. 저기 습식 온풍기라고 해서 매달고 쓰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거 바닥에 놓고 추들이 움직여가면서 써야 돼요. 여기 놓고 싶으면 여기 놓고 아 그거를 무슨 네. 전기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동식으로 돼 있더라고. 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그게 음. 조금 전기 감전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 전기도 많이 먹을 텐데 몇 킬로 그 상당히 그 보통 전, 100평은 저기 20kg. 저기 저 150평에 18kg, 24kg 150평에 150평에 24킬로요. 18kg. 100평은 18kg. 50kg 그 정도 됐고. 근데 왜 전기선을 안 갈아줘? 아까 환전해서 하면 되지. 자, 일본은 이제 수막 재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는 수막 재배 하시는 분은 없죠. 수막은 이렇게 지하수를 퍼올려가지고 이제 겨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하우스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마찬가지 여기 뿌려갖고 온도를 좀 낮추고 근데 주로 겨울에 이제 근데 요 수막이 늦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기 보일러를 추가로 또 설치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물이 이제 뭐 지하수가 워낙 풍부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돈이 가장 싸긴 싸요. 이거는 뭐 전기 모터값만 있으면 지금 물 퍼올리는 물만 풍부하면은.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요즘은 이 물을 이용해서 찬물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시원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 물량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 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개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이걸 물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이걸 다시 또 땅 속에 보내가지고 다시 식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열 손실을 최소화. 그러니까 겨울에 아까 뭐 난방기를 이미 다 설치 안 썼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땅으로 나가는 것도 0에서 30%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위로 나가더라.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나가는 것도 한. 그래서 지금 커튼을 최대한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이 난방기가 좋아도 이 비닐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난방 시설들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로 나갈 수 없잖아. 많이 나가요. 우일이 여름 우일을 다 빠져. 제일 많이 나가죠. 네, 제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창문이 없으니까. 아니 구멍이 안 뚫려서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열이 보면 전도돼 갖고 빠져나가는. 예, 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빠져나가는 게 제일 많다 그랬어요. 그죠? 위로 빠져나 왜? 우리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름 뜨거운 공기는 위에 다 뿌려요.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할 게 위에 천장을 뚫어야 돼. 하우스 천장 안 뚫고는 더워서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꾸로 뜨거운 열이 위로 가니까 위에를 무조건 막아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즘 제일 많은 이런 이불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달걀봉 같은 거. 이불처럼 5중, 7중으로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두꺼운 이불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덮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치면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스크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터가 감게끔 큰 하우스에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네. 어쨌든 뭐 이 천창에 위로 올라가는 열을 최대한 잘 막아주게 주는. 그래서 요 위에 이제 보통 우리 큰 온실에서는 2중, 3중 그렇게 하면 에너지 비용을 많이 줄여주고 그럼 척창 옆에도 다 막여주고요. 그다음 앞뒤로는 당연합니다. 앞으로 뒤로도 바람이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막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이로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참외나 뭐 수박 같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경북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래서 요즘도 기계가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덮어주고 매일 합니다. 매일 덮어. 이렇게 좀 불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옆에 작지는 않고요. 크게 이렇게 덮었다가 열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참외 같은 데 많이 하고 있고. 에어볼 하우스라고 그래요. 요즘은 또 있고 그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많이 뭐라 그러죠? 뽁뽁이 그런 것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우스 같은 데도 이렇게 바람 많이 새는 게 있으면 뽁뽁이 비싸지 않으니까 뽁뽁이로 이렇게 비닐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에어볼 하우스를 뽁뽁이 씌워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네네. 거예요. 다 씌울 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는 에어볼 하우스라고 벌써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안 하면 이미 하우스는 만들어졌으니까
출입구라든지 그리고 바람이 새는 데를 잘 찾아가지고 막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간단한 방법인데 물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물주머니.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비닐로 좀 두꺼운 비닐을 여기 닥터 뭐 온풍기 닥터 비닐처럼 생긴 비닐에다가 이런 비닐에다가 물을 채워 놓습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꽁꽁 묶어 놓으면 낮에 어떻게 햇빛을 받으니까 애들이 대표지죠. 그리고 나서 밤에 얘네들이 물은 식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 그러면 여기 얘네들이 여기 뿌리 부분에 사실 온풍기가 오더라도 요 뿌리 근처에 온도를 딱 맞춰주기 힘든데 얘네들은 옆에 이렇게 둘 수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건건부 온도 그다음에 토양의 온도를 어느 정도 더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봤더니만은 효과를 봤더니만 어때요? 외기 온도가 바깥의 온도가 5도일 때 설치한 데는 8, 9도 미설치한 데는 6도 지온을 봤을 때 효과를 보더라. 지온을 11도에서 12도 그다음에 미설치한 데는 8도 근데 한겨울에서는 1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1도가 기름값 1도 한번 올려보세요. 기름 때문에 기름이 막 이만큼씩 차요. 1도, 2도. 그러니까 저게 네. 박사님 네. 미설치 때 100만 원 연료비가 된다면은 네. 설치 때는 134를 거꾸로 놓는 데는 또 거꾸로 계산을 하면 무슨 말씀?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 드는 데는 얘기가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량 지수는 수확량 수량 지수인가요? 네. 수량 지수 있잖아요. 네. 수확량. 수확량이 저만큼 높았다. 34%가 더 나왔다. 34%더 설치 때와 설치하는 돈이 덜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크게 돈 들 건 없지 않아요? 비닐로만 사면 되는 거. 비닐은 그렇게. 근데 그게 쉬운 이게 문제가 아니어서 저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요. 그렇죠. 저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물만 계속 채워놓으면 군대 생활할 때 네. 뜨거운 물을 저기 병에다가 갖고 들어가고 야 맞아. 훈련 가서 그거 끼 안고 잤거든요. 그렇죠. 아침까지 안 추워요. 아니 그런 원리.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최대한 그리고 낮에는 하여튼 해가 떴다 그러면 무조건 햇빛을 많이 받게 해야 됩니다. 또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무조건 꼭꼭 사놓는 게 좋다고 꼭꼭 사놓으면 또 단점이 뭐냐? 햇빛을 못 받는 수가 있어요. 작물의 생산성은 햇빛에서 광합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가 뜨면은 최대한 물론 뭐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좀 좋진 않겠지만 최대한 그 해가 뜨는 기간에는 하우스를 개방을 해가지고 위에 그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에너지 절감 방안, 뭐 열 손실 최소화하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계의 장치를 잘 활용을 해라는 거, 그리고 아까처럼 이 뿌리 부분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초기에. 그다음 지온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피복제 열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거, 그다음에 뭐 출입문 같은 건 당연하죠. 출입문은 항상 이중문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중문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밤의 온도는 몇 도 정도로 가려나? 시간이. 밤의 온도는 우리가 저녁에 해가 한 겨울이면 5시 반 정도 지고 나서 거기서부터 한 3-4시간 정도 광합성한 산물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밤의 온도는 어느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게 좋다. 그때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10시가 지나서 그때는 온도를 최대한 맞추는 데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메뉴에 토마토에 오르면 10시까지는 한 15도까지는 10도씨에서 15도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했다가 그 다음에 25도 아침 8시까지는 온도를 최대한 최저 온도까지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해 뜨기 전부터는 사실은 요즘은 또 가온을 하라고 합니다. 가온을 해가지고 이슬이 맺히지 않게 그리고 습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나서 그래야지만이 해가 떠가지고 한 9시쯤 되면 9시 정도 됐을 때 광합성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아까 오전 시간에 그래서 조조 아침에 한 번 더 꼭 가온을 하는 그런 스마트팜에서 요즘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온도를 그래서 4단을 둬요. 이렇게 했다가 높였다가 다시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환경 관리할 때 온도 변화를 계속해서 주는 그런. 그럼 우리 시설에 네. 온도 조절기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봐서는 시간대 온도 조절기가 없는 거 같은데. 없을 확률도 있고 근데 최근에 거는 다 4단 몇 단 이렇게 해놔서 한번 보셔요. 1단, 2단, 3단, 4단 그 말이거든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절기가 요즘 들어서는 온도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온도가 올라가면 피켓피 소리 나서 그 그거는 최고의 온도일 때 그게 온도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그 자동은 아니고 이제 반자동.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온풍기에도 있는데. 울어요 그냥. 열심히 울어. 소방님이 크게 들리더라 우리가. 근데 아니 그건 최고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에다 맞추면 30도가 되면은 너무 부자가 오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저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건 자동 조정. 9시까지는 몇 도, 9시 지나서 9시까지 10시에는 몇 도 온도를- 이런 조절기가 없대는 거지. 온도를 타이밍 조절기. 낮췄다가 한번 보셔요. 없지. 근데 그건 없지. 최근에 들어서는 조절기들은 나오는 온풍기가 달려 있어요. 한번 보시면 혹시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매뉴얼 아니 이 책자가 사람들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요? 책자가 없어요. 매뉴얼 책자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좀 시간 있으니까. 해주기로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온다고 그랬어요. 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제 탄산가스 마지막 탄산가스는 자 우리가 광합성은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실제로 하우스를 겨울에는 문을 꼭 닫아놓으니까 밤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졌죠. 호흡을 했다가 높아졌다가 아침에 문을 꾹꾹 닫아놓으니까 CO2가 계속해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 한 12시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오전 12시에 환기를 하니 그때 CO2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오전에 광합성을 많이 하는데 CO2 농도가 한 150밖에 안 되는 거죠. 보통 한 300 정도 이상, 35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광합성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요즘 스마트팜에서는 인공적으로 CO2를 많이 넣어주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뭐 탄산솔이라고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이제 보통 탄산가스 발생제 같은 걸 설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옆치료는 크게 필요 없을 거고 과체를 굳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넣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냐면 환기하기 전까지 바깥에 온도가 바깥에 공기가 CO2가 주입이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문을 겨울에 동절기에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탄산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하여튼 그 상단에다가 이렇게 한 5m 간격 이렇게다 몇 개 설치를 해놓으면은 꽤 오래 쓰거든요, 이거 하나. 그렇게 되니 좀. 겨울철에는 9시부터 12시까지는 필요하겠네. 12시쯤에 뭐 환기를 자. 시킨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자, 병해충 얘기는, 병해충은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병해충이라는 걸, 자, 여기서 예를 들어갔는데, 노지하고 시설이 있으면,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진딧물하고 응애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보시면, 한 20일까지는 별로 발생이 안 하잖아요. 근데 20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찐들이 왔더라고. 네. 그래서 초기에 발생하는 이 초기에 꼭 방제를 해야지. 이때 한참 20일 지나가지고 방제하면은 이미 방제하기도 어렵고 늦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초기에 이때 방제를 해.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은 이미 언제 20일 전에 벌써 포자가 붙고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환경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관리가 되든 이 해충 관리가 되든 초기에 뭔가 그리고 이런 병해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내가 작물을 키우는데 환경 관리를 뭔가 잘못했다. 아니면 뭔가 작물을 튼튼하게 못 키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튼튼한데 막 벌레가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극단적인 환경이 있죠. 겨울에 너무 춥다든지 여름에 너무 덥다든지 그런 환경을 빼놓고는 하여튼 뭐 요즘 봄 가을에 얼마나 좋아요. 이때 어떤 벌레들이 많고 하면은 뭔가 내가 재배를 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관리를 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병해충은 초기에 꼭 방지하시고 PLS 제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해당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더라. 그래서 반드시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게 그리고 웬만하면 또 친환경 자재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친환경 자재 쓰시고 너무 비싸요. 비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자재도 다 비싸고 또 효과가 그렇게 또 높지는 않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뭐 요즘 뭐 모두 싹 무슨 싹 엄청 좋다고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한 50% 방제가 정도든요. 50%면 자 우리가 진딧물이 10마리 있는데 5마리 죽으면 50%예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 5마리 있으면 이거 농사 잘 지은 건가요? 똑같아, 그죠? 그래서 초기에 5마리 붙었을 때 반 죽으면 2마리 남고 2마리 붙었을 때 1마리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 붙었을 때 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10마리 아니면 쉽게 말해서 한 100마리 붙었는데 한 50마리 막말로 90마리 농약 쳐갖고 90마리 다 죽어서 10마리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해충은 꼭 초기에 그걸 아는 방법은 이제 계속 예찰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네네 이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죠? 이제 끝나. 네네, 이제 질문하셔도 끝났는데 됩니다. 질문하- 네, 질문하세요. 저기 뭐 영양제 줄 때 설탕을 넣어서 주라는데 그건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냥 그거 참이라고 혼났어. 설탕. 예. 아니 근데 그게 설탕 여지껏 그런 거는 안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거야. 알아야 뭐를 해도 할 거 아니야. 해든지 안 해든지. 글쎄요 설탕은 저희들도 안 해봐가지고. 영양제 치면서 좋을 거예요. 한 말에 설탕 60g을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미생물 아닐까요? 미생물 근데 이제 아니, 설탕은 당이잖아요. 예. 얘들이 근데- 저혈당 아니야 그럼? 근데 그럴 수도 그거 있어요. 강도내라고 주는 거 아니야? 당. 몰라. 미생물들은 먹이가 되긴 해요. 설탕이. 근데 저희들 이제 아쿠아포닉 하면서 이제 설탕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넣거든요. 이제 뭐 하시면서? 아쿠아포닉스, 물고기 키우면서 뭐 키우. 채소 키우는데 근데 그걸 넣는데 미생물 먹이로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미생물 설탕을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왜 그게 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러잖아요. 막걸리 주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막걸리 주라는 것도 바꿨어요. 막걸리. 아니 박사님 막걸리. 그 저기 숯가루 네. 숯가루를 지금 집에 한 몇십 프로를 갖다 놨는데 그걸 그게 효과가 좋은가요? 어느 때 효과 어떻게 좋은가요? 글쎄요. 그거는 요즘 그 뭐죠? 바이오차. 네. 바이오차. 예, 그런 개념으로 봐도 이게 토양 물리성 계량입니다. 토양이 다 좋아가지고 토양 물리성 계량 그쪽으로. 근데 그리고 저희도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막 눈이 뒤집을 정도로 뭐 나오는 건 없어요. 지난번에 네. 교육을 가서 받았는데요. 네. 퇴비차 교육을 받았어요. 네, 퇴비차. 네. 그래서 그 퇴비차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주로 연면 시비 쪽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걸 많이 해서 관주해도 되죠. 네. 관수를 시켜도 좋은데 네. 그렇게 많이 할 정도로는 엄청 힘들으니까 연면 시비할 때마다 퇴비차를 만들어 갖고 여기 담아놓고선 계속 연면 시비할 때마다 넣어서 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퇴비차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퇴비차도 미생물의 효과입니다. 미생물이에요. 네. 아니야, 절대. 왜냐면 퇴비를 그 물에 뭐죠? 그냥 물에다가 그거 하는 거죠. 우려내가지고 네네. 부글부글 우려내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거 대부분 미생물 효과입니다. 미생물. 근데 저기 영 이파리가 그런 걸 주면 그냥 기름기가 반달반달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레도 덜 덤비겠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원래부터 이제 클로렐라 내년부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클로렐라 이런 것도 대표적인 다 미생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면이나 반주했을 때 효과는 좋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그걸 아까도 몇 번 그랬지만 줄 때 너무 진하게만 주지 않으면 우리 칼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약하게. 무조건 약하게. 약하게 주셔야 돼요. 진하게 주면은 이파리들이 다 타버려요. 한 번 주고 두 번 세 번에 우리가 나눠주는 말씀이죠. 무기물 제제들, 뭐 황제제, 특히 뭐 유황이 들어가 있는 제제, 그건 다 살균제가 유황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하게 모두삭도 그래요. 유황이 들어가 있든 뭐가 들어가 있든 무기물이 비료도 무기물이잖아요. 칼이 칼슘이가 무기물이 들어가 있는 건 진하게 주면 100%다 이파리가 탑니다. 그래서 진하게 주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대신 그러면 잘 염화가리를 그럼 물에다 타서 줘요? 염화가리보다는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저거 칼슘 전용 비료. 비료로 칼슘 나오는 거. 비료. 네, 칼슘 비료 전용 비료로 나오는 거 그거에 맞게끔 주면 목초에서 어떻게 목초에. 목초액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초액도 이제 진하게 주면 그 이파리 다 태워먹거든요. 사장님. 하여튼 목초액이든 뭐든 제가 보는 지나치지는 않게. 너무 과신하면 토양 사격해도 되잖아. 토양 네? 사격. 글쎄, 제 병해충은 막 수십 년 했지만 병해충으로 그렇게 하기는 근데 이제 나들 좀 예방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농약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초기에 이렇게 해주면은 예방 효과는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올 1년 동안의 기후가 네. 작년보다 습도가 굉장히 낮았나 보네. 왜 그랬냐면 작년에는 흰가루병이 그렇게 심해질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흰가루병이 뭐 들판에 있는 이 풀 이런 데까지 흰가루병이 생긴 거 보면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습도가 낮으면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셨죠. 예, 건조할 때. 예. 그러면 건조할 우리 때. 이 보통 이 기후가 습도가 낮았네. 그러니까 올해 우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네. 그래서 내가 그 사과 참외에다가 흰가루병이 막 심하게 덤빌 때 이럴 때 물을 뿌렸어. 베트남에 가면 저기서 이 저기 호스를 갖다가 물 뿌리는 호스를 갖다가 물을 뿌려봤어. 얘가 씻어내려고. 예? 아니야. 습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슨 영양제든지 농약을 주면 흰가루병 있는 데다가 주면은요 포자가 날아요? 폴폴 날라요. 그럼 먼지가 폭삭폭삭 나는데 맞아요. 그래서 얘 물을 뿌리면 얘네들이 잎에서 식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게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을 뿌려봤어. 근데 어떠셨어요? 근데 뭐 한 번 뿌렸는데 아무 예, 효과 한번 뿌려도 안 눈으로 돼요. 보기에는 계속해서. 누가 누르고 근데 물뿌리 유황제는 안 주셨던가요? 유황. 유황은 안 줬어요. 흰가루병은 유황을 주시면 거의 90%입니다. 유황을 주셔야 돼요. 아 그래갖고 유황. 우리 대표적인